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에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평면을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관한 수학적인 작도 방법인데요.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평면 위에 점 집합을 기준으로 각 점에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 평면을 분할하는 수학적 기하학적 도구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성점 또는 시드라고 부르며 각 영역에는 해당 생성점과 가장 가까운 점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영역의 경계선은 두 개 이상의 생성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지면서 이를 보로노이 경계선이라고 하며 각 영역은 보로노이 셀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주요 특징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성점과 셀은 각 생성점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공간을 차지하는 보로노이 셀과 연결이 되고요. 경계선은 보로노이 셀의 경계는 두 생성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한 및 무한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경계에 위치한 생성점에 보로노이 셀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고 다른 생성점들로 둘러싸인 생성점은 보로노이 셀이 유한하고 볼록성을 가집니다. 뭐예요? 보로노이 공간, 유클리드 공간에서 보로노이 셀은 항상 볼록한 형태를 띱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클리드 공간이 뭘까요? 유클리드가 만든 공간이요? 유클리드 공간이 뭘까요? 작도의 정의가 뭐예요? 작도의 정의? 눈금 없는 자와 컨버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이죠. 눈금 없는 자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왜 눈금 없는 자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자는 점과 점을 잇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점을 옮기는 거는 컨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길이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우린 자가 있는데 왜 길이 측정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우리가 하는 작도가 무슨 작도라서 그래요? 유클리드 평면에서 하는 작도라서 그래요. 유클리드 작도는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백지 같은 상태.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길이, 너네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너네가 지금 자에 적혀 있는 그 센티미터 단위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센티미터 단위가 언제 나온 거예요? 기껏해야 200년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그죠? 길게 봐야 2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유클리드 시대 때 센티미터를 썼겠어요? 지구 둘레의 길이의 몇 분의 1 해가지고 1m를 정한 거잖아요. 그때 지구의 둘레 길이 지구 둥근지도 몰랐을걸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눈금이 없었습니다. 수학에서 눈금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부터 눈금이 생겨요? 센티미터 단위 이런 거, 인치 그런 거 말고 그냥 너네 1,1 이런 거 찍잖아, 그죠? 저변평면에 찍죠. 그건 무슨 평면인데요? 데카르트 평면이죠. 데카르트 평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전에는 1,2, 3,4 이런 식으로 해석 기하를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계산하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 계산해가지고 어디에 점 찍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게 불가능했습니다. x축, y축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x축, y축 해가지고 1,2 점 찍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유클리드 평면 시대에는 그게 없었어요. 눈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 평면이 들어온 이후부터 해석기하의 형태로 우리가 기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제 공간들이 새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하나 새로 생길 때마다 굉장한 발전을 하거든요. 최근에 19세기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공간이 새로 생긴지 아세요? 데카르트가요, 생각보다 최근 사람이거든요.
막 기원전 막 이런 거 아니야. 기원전이 유클리드잖아요, 그죠? 아마 그죠? 데카르트가 제가 정확한 연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7세기 아니면 18세기 사람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네, 데카르트가 16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17년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그 19세기 초에 그 유클리드 공간처럼 수학에서 굉장한 공간이 하나 생겨서 굉장한 수학 발전, 수학과학 발전이 굉장히 발전한 계기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힐베르트 공간. 힐베르트 공간. 힐베르트 공간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핵폭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걸 정의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힐베르트 공간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핵폭탄 못 만든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랬던 이유가 힐베르트 공간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아인슈타인이 이미 그 굉장히 거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힐베르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그 정도로 뭔가 새로운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서 굉장히 빠른 발전이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유클리드 작도 있죠. 그 유클리드 작도에 유클리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작도를 하게 하고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유클리드가 쓴 책 때문에 그래요. 유클리드가 쓴 책인 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원론이라는 책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원 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2000년이 넘게까지도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유클리드가 원론에 있는 모든 걸 다 증명한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다 증명되어 있던 사실들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받아 적기만 했다면 아마 원론이라는 책은 지금까지 유명하지 않았을 거야. 유클리드의 원론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전에도 많은 명제들이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명제들을 본인이 이제 이해한 방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계속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래? 계속 질문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냐면 너네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1 더하기는 왜 2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막 방정식 2차원식 막 풀어가지고 막 하나하나 다 따져. 막 인수분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따져봐. 그래서 뭐 x-3은 0이라서 x가 3이래.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럼 1 더하기는 왜 2야? 덧셈에 대한 정의를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너희들은 1 더하기 왜 2야? 라고 물어보면 뭐 답변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너 바보야? 1 더하기 1이 지금 2지 3이야? 뭐 이런 답변도 있고요. 아니야. 그거 아니니까 다른 거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떠올리죠. 그래가지고 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래 증명 한번 해볼래? 이러면 자 선생님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이런 걸 하죠. 자 선생님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2개가 되잖아요. 라는 분이 계시죠. 이 2개가 동일한 사과일까요? 동일한 사과라는 것 자체가 가능해? 얘는 무게를 쟀더니 973.5g이었어. 그냥 얘를 든 거야. 거의 1kg짜리 사과는 엄청 크다. 그럼 약간 너무 비약이 크니까 좀 줄일게요. 100g 좀 안 되는 사과라고 하죠. 87g짜리 사과야. 얘는 비슷한 애를 잡아서 86.7g짜리 사과야. 같은 건가요? 다르잖아. 1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과가 아니라 배 같은 거죠. 더 큰 배. 배에다가 귤 이런 거 더하면 1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정량적인 걸로 가죠. 정량적인 걸로 가요. 그래서 물방울 한 방울 더하기 물방울 한 방울 하면 물방울 한 방울이네. 그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리일 수 있습니다. 공리의 뜻은 이런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토론하지 말자.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자. 라는 것들이야. 너희들로 치면 1 더하기 1은 2 같은 거. 실제로 수학을 더 전공하시면 대학 1학년 때 1 더하기 1이 왜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죠. 말도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걸 도대체 왜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은 추상학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걸 계속 논의할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시지만 실제로는 뭘 이렇게 정의하고 하지 않는 이상 별로 그렇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과 더하기 사과가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공준이라는 건 우리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까지 합의하자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리, 공준이 이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었어. 점은 넓이가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공리죠. 확대하면 이거 확대가 안 터지네. 확대하면 이거 넓이가 있잖아요. 넓이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확대하면 이거 있는데요? 아니, 없다고 하자. 저는 그냥 위치만 나타내는 아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문 쭉 그었어. 이렇게 직선 쭉 그었어. 직선은 뭐의 모임이야? 점들의 모임. 점이 넓이가 있어? 없어? 없어. 직선도 넓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뭐야?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이겁니다. 평행한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가 평행선 공리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디서? 지구에서.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 삐딱하다 그죠? 이럴 때 또 우리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지구에서는요, 이 세로선을 뭐라고 부르죠? 경도라고 부르나요? 이건 가로선이고 이렇게 세로로 된 거 있죠. 이걸 입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휘어져 보이지만 실제로 지구상에서 보면 이거 직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수직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 평행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북극에서 다 만나네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만난다. 그리고 지구가 있으니까 또 예를 들자면 자기장 있죠, 자기장. 자기장은 여기서 이렇게 뻗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뻗어 나와서 이렇게 된다고 치죠. 맞아요?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에서 5번째 공리, 평행선 공리, 평행선 공준을 따르지 않는 기하가 비유클리드 기하. 비유클리드 기하라서 그 사형 기하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삼각형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죠. 근데 볼록에서는 더 작습니다. 볼록에서는 더 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목에서는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이 경우냐에 따라서 기하가 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기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나 지구를 쓸 때는 이 기하를 써야 되죠. 지구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학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요. 힘들어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죠? 유클리드 공간에서 하는데 유클리드 공간이 뭔지 모르고 해서 이거 만약에 고로노이드 다이어그램 이거 했어. 본인이 주제를 선택해서 막 찾아와요. 주제를 찾아오면 어디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죠? 나무 위키 이런 데 검색했는데 고로노이드 다이어그램 검색하니까
그 나무키는 그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검색했는데 마침 그때 초등학생 장난친다고 보노보노가 하는 뭐 보노보노가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보노보노 다이어그램 보노보노가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뭐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게 제대로 된 한국어 아닙니다. 물론 자료조사 단계에서 물론 찾아볼 수 있긴 하겠죠. 뭐든 다 수용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선별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뭐 나무위키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위키피디아 약간 공신력 있는 아니면 뭐 출판된 서적이나 아니면 논문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왜 참고하면 좋냐면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뭐 특히나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학위 논문들이 있죠.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박사 논문이 정확히 뭔지 뜻을 잘 모르시던데 박사 논문이라는 게 뭐냐면 아, 저 사람 박사야 라고 하면 우리 그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박사학위를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분야 있죠.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쓴 그 분야에 그걸 연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최초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이러한 게 있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내가 박사학위를 썼어? 박사학위를 썼는데 한 달 전에 똑같은 거를 연구해서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냈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미적분도요. 나중에 가서 뭐 뒤에 가면 뭐 주제 특강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미적분도 라이프니츠랑 뉴턴이랑 동시대에 만들어요. 근데 둘 다 만들긴 했습니다. 둘 다 만들긴 했는데 뉴턴은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지금 학문의 중심지가 미국이라고 치면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왕립학회의 회장이야 뉴턴이.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그래도 그나마 좀 구석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 둘이 붙으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뉴턴이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턴이 최초 개발한 걸로 이제 인정은 됐는데 우리가 수식 계산하는 미분적분 수식 계산법은 라이프니츠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약간 미분의 극소점, 굉장히 작은 거, dx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어떨 때는 있다고 취급했다가 어떨 때는 없애버리고 막 이런 취급을 하거든요. 약간 극한에 대해서 오류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죠? 그 왕립학회 회장인 뉴턴이 그죠? 최초 개발한 걸로 됐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쓰는 사람은 이러한 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박사학위를 썼어 이거에 대해서. 근데 똑같은 주제,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내 앞에 아무도 없다는 걸 검색해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어. 이해됐어요? 다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 그러면 나랑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논문 쓴 사람이 나 앞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게 내가 질 의무야.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냈다가 박사가 됐는데 만약에 뭐 너보다 논문 1시간 전에 낸 애가 발견됐는데 하고 찾아지잖아? 그러면 내 논문 취소됩니다. 박사학위 회수당해요. 요즘에 뭐 가끔 보면 이제 무슨 뭐 표절 논란으로 박사학위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박사학위 취소됩니다. 그렇듯이. 그래서 뭐 그런 거니까 논문을 검색하시면 어떤 거야? 그거는 그만큼 그 앞에는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걸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보장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잘못된 것도 보장해야 돼. 근데 혼자 마음대로 박사학위 논문 썼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수학 논문을 썼어. 그러면 수학 교수님들한테 가서 뭐 지도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아 이거 잘못된 적 없다라는 걸 이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다 보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죠. 나무위키에 그죠? 보로노이가 그린 그림이다. 뭐 이런 거보다 그죠? 뭐 그거보다 훨씬 공신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논문 검색이 되긴 됩니다. 뭐 RISS 이런 데 가서도 검색해 보면 논문 검색이 돼요. 근데 유료인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근데 왜 유료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박사 논문 쓴 거 나 앞엔 없어를 보장해야 되니까 그걸 논문을 검색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전 세계 박사과정인 사람들은 전부 다 논문 검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꽤나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논문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뭐 우리가 돈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구독을 해야 되거든요. 논문 검색할 수 있는 구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뭐 몇백만 원도 하고 막 몇천만 원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유튜브 구독하듯이 구독할 수는 없고, 구독하려면 그 전 세계 논문 학술 사이트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어디에 거의 되냐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곳이 대학교에서 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에 가면 논문 검색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검색하실 수 있는데 그 학교 학생이 아니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가면 그 논문 검색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가지고 가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기 그 좀 더 멀리 있긴 한데 고호선 타고 저기 반포에 가면 거기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국회도서관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국회가 요즘 좀 들어가기 좀 괜찮죠? 그래서 그 중앙도서관에 가도 가능합니다. 근데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긴 하지만 책을 빌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책을 볼 수는 있는데 책을 빌려 나올 수는 없거든요. 약간 그런 차이점은 있고, 국회도서관도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너네 그 이북 보잖아. 이북 이렇게 교보문고 같은 어플 깔아가지고 이북 보죠. 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아니면 한 권에 몇 천원씩 내고 보잖아요. 근데 국회도서관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럼 국회도서관 사이트가 있죠. 그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그 이북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플랫폼 자체가 제가 보니까 교보문고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교보문고 너네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 책들이 전부 다 있어요. 국회도서관에 전부 신간 다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긴 하죠. 뭐냐면 그 이북 한 개당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어. 진짜 도서관처럼. 그래서 이북 하나당 뭐 10명이 빌릴 수 있는데, 뭐 10명이 이미 빌려갔으면 그 이북 반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건 있어요. 진짜 도서관처럼. 근데 또 장점은 뭐냐면 자동 반납됩니다. 도서관에서 우리 빌려오면 또 갖다 줘야 되잖아. 그죠? 은근 갖다 주는 것도 일이죠. 근데 국회도서관 이북을 빌리잖아. 그럼 15일 있다가 자동 반납돼. 그다음 또 빌리면 돼. 뭐 연장하던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북을 공짜로 보실 수 있어요.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4년째, 5년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아무도 가서 회원가입 안 하고 아무도 가서 논문 검색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두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두 분이 국회도서관 가서 회원가입하시고 논문 검색도 해보고 뭐그 이북도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가서 회원가입하시면 뭐 이북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검색하셔서 그냥 집에서 뭐 아니면 뭐 학교에서 뭐 RISS에서 검색하면 굳이 유료 논문이 아닌 애들도 많습니다. 무료 논문으로 있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해요. 근데 내가 꼭 원하는 주제가 딱 그 논문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논문 보려면 막 5,000원, 10,000원 내야 돼. 선생님 이거 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걸 원하시면 그냥 정말로 일요일이나 이럴 때, 너네 요즘 방학이니까 그죠? 또 낮에 시간 있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아침에 그럴 때 국회도서관 가서 회원가입하시고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회도서관 뭐 얼마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죠? 여기서 5호선 타면 바로 뭐 10분이면 갈걸요?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도서관에 논문 검색하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회도서관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래서 볼록의 형태가 됩니다. 볼록 형태는 뭘까요? 볼록 형태. 볼록 형태라는 건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볼록의 반대는 뭘까요? 오목이 있겠죠. 그래서 볼록의 형태는요, 너네가 알고 있는 사각형 있죠? 사각형 너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건 볼록 사각형입니다. 오목 사각형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오목 사각형. 이제 볼록과 오목의 차이를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로노의 셀을 그려보면 전부 다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더라. 그 다음에 차원의 일반화. 2차원에서 시각화되지만 3차원으로도 확장할 수 있긴 합니다. 아까 평면 나눌 때 원으로 평면 나눴듯이, 그죠?
3차원 공간을 9로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3차원으로도 확장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17세기와 18세기 수학자인 데카르트 연구에 의해서 유래되었고요. 20세기 초에 조르지 보르노이가 창의적으로 정의하고 발전시켰다. 현재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은 계산기하학이 기초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걸 찾기가 편해. 실제로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방서의 위치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뭐 학교의 위치를 잡는다던가 그럴 때도 뭐 관할구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단점들도 있긴 한데요. 단점도 있긴 한데 거의 정확하게 나눌 수 있더라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수학적 정의를 같이 보죠. 보로노 다이어그램의 수학적 정의는 평면 위에 n개의 점이 있으면 P1, P2, P3에서 Pn개의 점이 있을 때 각각의 PI에 해당하는 보로노이 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보로노이 셀은 X야.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X야. 집합은 이렇게 있죠. 그냥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PI에 관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그냥 X야. 이게 끝이긴 합니다. 뒤에 있는 바는 뭘 얘기하는 거야? X에 관한 설명이죠. 어떤 설명이냐면 PI와 제일 가까워. 다른 PJ들보다. 다른 점들과의 거리예요. 이거 그 D 요게 뭔지 모르시죠? 이 D가 거리 함수예요. 유클리드 거리. 유클리드 거리가 잘 아시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리가 유클리드 거리예요. 여기서 유클리드 붙었죠. 아까 유클리드 작도 얘기했죠. 그러면 다른 작도도 있어요? 다른 거리도 있어요? 네. 다른 거리도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거리. 평평한데 거리죠. 너네 그 세계 지도 놓고 보면 세계 지도 놓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따져보면 비행기는 거의 최대 거리로 날아가는 게 제일 좋죠. 걸리는 것도 없으니까. 그죠? 근데 지도 위에 그려놓고 보면 이게 얘가 일직선으로 안 날아갑니다. 삐딱하게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실제로는 직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긴 합니다. 뭐 대서양을 건넌다거나 태평양을 건넌다거나 그런 항로는 잘 가지 않아. 그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다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대륙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그 지도에서 항로를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가거든요. 그 이유가 지구가 평면이 아니기 때문이죠. 맞아요?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서 실제로는 직선으로 날아가지만 지도에 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휘어져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클리드 거리는 피타고라스를 구하시는 거리 있죠. x1, y1, x2, y2 있으면 루트에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하는 그 피타고라스 거리가 유클리드 거리인데요. 그러면 다른 거리도 있냐? 네, 다른 거리도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말고 다른 기하학도 있냐? 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요, 뭐 사형 기하나 그 쌍곡 기하, 사형 기하가 아까 이렇게 그 만난다가 사형 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휘어진 게 이제 그 제가 무슨 기하라고 했죠? 사형 기하 말고 사형 기하 말고 쌍곡 기하. 그죠? 쌍곡 기하에서 이렇게 돼요. 쌍곡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평행선 이렇게 휘어진 게 쌍곡 기하.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 이게 사형 기하. 사형한다는 얘기가 그림자처럼 이렇게 만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형 기하. 이렇게 되면 쌍곡 기하. 그래서 그 기하도 있고요. 그 기하는 뭐랑 달라지기 때문에 비유클리드 기하가 됐다고요? 평행선 공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비유클리드 기하가 됐다고 했죠. 거리의 정의가 다른 기하도 있습니다. 택시 기하. 택시 기하에서는요. 너네 택시 알죠? 택시가 길을 다니잖아요. 근데 너네 막 건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택시가? 없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너네 뭐 GTA 이런 거 하면 그죠? 택시 훔쳐서 한번 달려보시면 GTA는 건물을 뚫고 갈 수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꼭 택시 기아 얘기하면은 자기 택시 운전해봤다고 뭐 해서 무슨 소리야? 뭐 이러면서 이제 무슨 게임에서 뭐 차를 뺏어서 운전하는 게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해봤다고 뭐 그래? 거기 생각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거기에 뭐 걔가 그 얘기 하던데 그래서 뭐 차를 훔쳐서 타면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되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갈 길이 표시가 되는데 그게 딱 택시 기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 따라가는 최단 거리가 택시 기아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거리와는 좀 다른 정의가 되겠죠. 길 따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택시 기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아도 나중에 주제 특강으로 배우실 거고요. 택시 기아도 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주제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비유클리드 기하는 너네가 아직은요 배우지 않습니다. 왜? 유클리드 기하 배우기도 바쁜데 그거 언제 배우고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러한 수학 분야들도 있더라. 다양한 수학 분야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나중에는 그 수학 분야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융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융합이 되면 안 풀리던 문제를 새로 풀 수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죠. 대표적으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대수풀이를 푼 게 아니라 모듈 방정식으로 풀었죠. 모듈 방정식이라는 것과 대수풀이가 만나서 풀리는 거죠. 그렇게 융합이 되면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가까운 점, PI에서 가까운 점들의 모임이야. 뭐보다는 다른 점들보다는 가까워. 다른 점들보다는 가까워. 뭐 이런데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생성 과정인데요. 제가 일단 보여드리죠. 그러면 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봅시다. 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이거 선택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오지브라 내용은 다 드릴 거거든요. 딱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로그인이 안 됐죠? 자, 보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원들을 다 제외하면 이게 지금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나눈 거예요, 영역을. 그래서 이 영역은 뭐야? 다른 점들과는 가깝지 않은 점들. 그러니까 A점에 제일 가까운 점들의 모임이에요. 여기는 E점에 제일 가까운 점들의 모임. 이 점은 D점에 제일 가까운 모임, C점에 B점에 제일 가까운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가까운 점들이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작도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야? A, B의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얘는 이 B, C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얘는 C, D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얘는 D, E의 수직 이등분선. 이 수직 이등분선을 쭉 다 구해요. 이렇게. 얘는 A, E의 수직 이등분선 구한 다음에 교점들 이렇게 찍습니다. 교점들. 이렇게 교점들을 찍어요. 교점들을 찍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 영역은 얘한테 제일 가까운 거죠. A한테. 그 다음에 여기 영역이 B한테. 여기 영역이 C한테. 그죠? 여기 영역이 D한테. 여기 영역이 E한테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만 싹 지우게 되면 그죠? 이거 다 지우게 되면 요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압해 가면 우리가 그게 있죠? 제압해 가면
빈대가 있잖아요. 여기 어디죠? 평면 제일 앞에. 평면 나누는 거 제일 앞에. 여기 보면 평면 분할 여기 밑에 그 빈 공간이 있죠. 그 빈 공간에 점을 마음대로 5개를 찍으시고요. 점을 마음대로 5개를 찍으시고 수직이동 문선 이용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점과 점선이 너무 멀리 하시면 넘어가요. A4 용지안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과 점선이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적당히 5개 찍으신 다음에 수직이동 문선 하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지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점이 있을 때 수직이동선들을 그어서 만나는 점들을 체크해가지고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 A 셀 안에 있는 애들은 A 점이랑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딱 봐도 만약에 뭐 소방선, 그렇죠? 아니 뭐 병원이나 뭐 그런 지역별로 중요한 것들을 나눌 때는 꽤나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까지 했고요. 그래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렸어요? 점 집합지를 생각해서 거리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점에 할당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했어요? 수직이동문선이라는 걸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하면 되고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어디에 응용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요, 지리학 및 도시계획, 병원이나 소방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최적 위치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정치적 구역 분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방들은 인구가 매년 감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구가 너무 감소한 지역에 계속 국회의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통합되거나 뭐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서식지 분석도 동물들이 이제 자기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 및 기계학습 요즘에 뭐 AI 그런 것들도 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동시에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가까운 애한테 가서 이렇게 해석한다. 뭐 그런 그 정도? 뭐 제가 프로그래밍을 잘 정확히는 몰라서 그 정도까지만 생각이 든다고요. 그다음에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결정 구조 및 분자결합 모델링이라던가 물리적 시스템 공간적 분포 분석 같은 거 그런 것도 가능하고 컴퓨터 그래픽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도 사용되지만 여러분 나중에 배우실 프랙탈도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프랙탈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프랙탈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복소수 함수의 그래프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복소수 함수의 그래프로 등장을 하는데 복소수 함수 그래프가 왜 색깔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등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고등과정에서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요? 근이 없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있죠. 맞아요?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어디에 위치하겠어요? 같은 위치에 위치하겠죠. 같은 점에. 만나는 곳이 없으니까 어딘가에 찍힐 텐데 같은 점에 위치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럼 1 플러스 i는 1 마이너스 i가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색깔로 표현합니다. 색깔로.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함수의 주기가 있죠. 복소수 함수도 주기가 있잖아요. 왜요?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하면 1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4번 돌리면 다시 1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주기가 있는데요. 그 주기를 이용하면 그 브랜치라고 해서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는 한 판을 보는 거거든요. 그 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확대하고 계속 이 그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소수 함수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컴퓨터 그래픽 관련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서 채우는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끼리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 같은 데 가면 그 벽을 채우는 모양이 기하학적 문양으로 채워놨거든요.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기하학적 모양으로 채워져 있어. 그게 마치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에도 절에 가면 이렇게 단청에다가 이렇게 뭐 꽃무늬 해가지고 뭐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약간 뭐 종교 시설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이슬람 사원에 가면 이렇게 네모세모 이렇게 그런 거 채워져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채울 때도 그죠? 뭐 공간 분할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동물의 영역 분석이나 식물 분포 연구를 하던가 생태계와 자원할당 모델링 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은하 매핑, 천체 분석, 그 다음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시각화하는 건 손으로 그리기. 이건 방금 해보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오지브라, 매틀랩, 파이썬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하게 되면 복잡한 데이터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있죠? 이게 지오지브라고요. 지오지브라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그냥 밑에 어떻게 구했냐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함수를 사용했어요. 여기 보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함수가 있어서 이걸 이용하면 한 번에 구해줍니다. 얘를. 그래서 훨씬 더 간편하죠? 그래서 간편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매틀랩도 가능한데 매틀랩은 유료 프로그램이라서 구입하는 한 1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지오지브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용법을 조금만 익히시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예시로는 뭐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 기지국 커버리지. 기지국은 약간 3차원 공간이긴 하지만 그죠? 기지국 하나당 떨어진 전파 통하는 거리가 좀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지국을 몇 개를 세울 건지 서울에 몇 개를 세우면 음영지역 없이 잘 할 수 있을지. 왜냐면 그게 어느 쪽이 좀 몰리고 이러면 좀 잘 안 되는 지역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래서는. 근데 실질문은 약간 인구 대비해서 가중치가 필요하죠.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휴대폰 쓰는 사람 많을 테니까 기지국이 더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있던가, 그죠? 그래서 그런 가중치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서도.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선 안 되더라고요. 지오지브라에서는 그 가중치가 좀 쉽지 않아서 가중치 주는 법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중치 주는 방식이 내분점 이용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죠. 원래 이게 균일하다, A랑 B가 동등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수직이등분선 그어가지고 그죠? 요 선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경계선이 되겠죠. 근데 인구가 여기는 2,000명 살고 여기는 1,000명 살아. 그러면 내분점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를 어, 3등분 해서 그죠? 여기에 놓으면 되겠죠. 맞아요? 이게 2대1로 내분하는 점,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거는 선행하다 보면 하거든요. 그죠? 내분점. 그래서 내분점으로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왜 서울시 이렇게 해서 그렸다는 선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어떻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건 제가 푼 건데요. 그분은 다른 걸로 하셨고 비슷한 일이긴 한데 이거는 서울시의 차량 등록 사업소의 위치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각 구마다 등록된 자동차의 개수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자동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갈 일이 많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서울시 전체에 차량 등록 사업소가 3개만 있으면 3개만 있다고 하면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만 있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커버, 여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에는 여기를 와야 돼. 이게 3개짜리를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늘려서 5개가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에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구별로 점점 차량이 있으니까 이걸 점점 나눌 수 있죠. 이게 복잡화되면 이런 식으로 총 20개까지 나와봤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차량 등록 대수만큼 차량 등록 사업소가 필요할 테니까 그 구에 위치한 차량 등록 사업소를 여기다가 배치하면 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찍게 되면 얘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냐면 그 CCTV 있죠. CCTV 몇 대를 이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보노이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중치를 주는 건 아마 제가 볼 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아마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휘어진 정도를 뭐 이렇게 가중치를 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지오지브레에서는 구현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걸 가중치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렇게 내분점 2대1, 1대2로 내분하는 점들을 찾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블루투스 방식은 뭐냐면 각 점마다 다 하는 거야. 각 점마다 다 하면 가장 확실하긴 한데 뭐가 좀 문제냐면 큰 데이터에는 비효율적이야. 그죠? 가장 큰 엄청 많아지면 한 명 한 명 다 따져준다고 치면 서울시에 있는 인구 전체 1인당 뭐 제일 가까운 뭐 학교 배정 이런 거 해버리면 그죠? 인구가 굉장히 많으면 어려울 수 있죠. 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정복. 분할 정복은요. 평면을 일단 작은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한 다음에 합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점마다 하는 것보다 좀 나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포춘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건데요. 시간 복잡도까지 생각하면 이런 거죠. 너네 지하철 노선도 있죠. 지하철 노선도가 쫙 펼쳐서 그거는 이제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변하냐면 배차 간격이 변해요. 그죠? 출근하고 퇴근 시간대는 더 자주 다녀요, 지하철이. 그러다가 그 이외의 시간엔 좀 띄엄띄엄 다니고, 그죠? 아예 공유 시간 끝나고 나면 안 다니고, 그러죠? 그 이유가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출퇴근 시간이 엄청 몰리는데 지하철이 잘 안 와. 그러면 사람들이 지하철 타면 너무 불편하겠죠. 아니면 계속 자주 와. 그러면 사람이 얼마 없는데도 계속 자주 오면 지하철 운영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에 지하철 요금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많이 타는지가 이미 다 집계가 됩니다. 그죠? 너네 이렇게 찍고 타잖아. 그죠? 환승해도 이렇게 찍고 타니까 얘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1인당 다 추적을 하진 않겠지만 전체 이용 고객 수는 카운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카운팅된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배차 간격을 조정합니다. 좀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노력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지금 버스 노선도 있죠. 서울시 버스 노선도가 뭐 버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그래서 어느 노선이 정해져 있고 어느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겹치는 노선들 있잖아. 실제로 보면. 그죠? 그래서 어느 노선은 사람이 많고 어느 노선은 사람이 없고 이런데 버스는 약간 그게 물론 가능하긴 하겠죠. 버스를 더 많이 늘리면 되긴 되니까. 근데 버스 늘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맨날 막 사람들 막 꽉 차서 막 서서 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가 번호판이 없는 버스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야. 어플에다가 그래서 버스 정류장 어디에서 나 어디까지 가는 목적지를 입력을 해. 그러면 그 영역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걸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거기서 타야 되는 버스가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지정된 경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연하게 가는 거죠. 이쪽 길로 어떨 땐 이쪽 길로 갔다가 또 어떨 땐 이쪽 길 덜만큼 이쪽 길로 갔다가 그쪽 길로 가는 사람이 아예 없어. 그럼 그 길로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스마트 버스인가 그런 것도 아마 구현하려고 할 텐데 그것도 다 보로노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영역을 나눠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더라. 그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건요. 가중치 보로노의 다이어그램. 아까 보여드렸던 차량 등록 사업수. 차량의 대수에 따른 가중치를 준 거죠. 그래서 가중치 보로노 다이어그램 가능하고요. 가산 가중치는요. 거리 계산에 일정 가중치를 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아까 뭐 지하철 노선도를 이야기했지만 KTX 노선이 있어. 그러면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 있죠. 서울, 부산은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서울, 부산보다 거리가 더 가깝지만 뭐 거제도 같은 경우는 부산 가는 것보다 시간 더 걸릴 거 아니야. 뭐 차 타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부산까지 KTX 타고 갔다 거기서 다시 차량을 이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 계산 가중치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뭐 교통망 같은 거죠. 고속도로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프로그램 만들어도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그 시간이랑 이 시내에서 달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내에서는 진짜 10km밖에 안 되는데 차 막히면 1시간 걸리잖아. 고속도로로 1시간 달리면 100km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 가중치 거리 계산의 생성점이 약간 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 등록 사업소를 우리가 마음대로 찍었지만 실제로는 차량 등록 사업소 올 수 있는 위치는 뭐 구청이라던가 뭐 시청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지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차원도 가능하다. 3차원 확장 가능하다. 3차원으로 확장하게 되면 뭐 물리나 화학의 그뭐 분자 모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작게는 아니면 나중에 뭐 우주 탐험 같은 거 할 때 탐색 영역을 나눌 때 뭐 로봇이 담당해야 되는 뭐 영역을 나눈다던가 뭐 그런 거 할 때도 뭐 3차원으로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계도 존재합니다. 한계. 거리의 척도가 유클리드 거리로 되어 있어서 현실이랑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유클리드 거리이긴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택시, 기아처럼 건물 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리가 더 먼 점 안에 속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죠? 뭐 그런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의 생성점은 비대칭일 수 있습니다. 경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까운 게 이게 2개만 있으면 좀 덜한데 3개, 4개, 5개가 있으면 너네도 아까 보로니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서 걱정됐던 게 이 교점의 부분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가 살짝 고민되시는 것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경계선을 결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가까운 점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1-2개가 아니고 막 4개, 5개 찍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새로 다 그려주면 되긴 되는데 그 다음에 4차원 이상의 다이어그램 생성은 시각화와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1차원은 뭐예요? 1차원이라는 건 뭐죠? 1차원 1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해본 적 없어요. 이게 1차원이죠.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것만 할 수 있으면 1차원. 2차원은 알고 계시는 이게 2차원이죠. x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결국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3차원은 뭐예요? 3차원은 뭐죠? 3차원은 Z축에 하나 더 들어오면 되죠. X축, Y축, Z축 해가지고 뭐죠? 이렇게 건물 올리듯이 뭐 이런 점들을 찾는 거죠. X, Y, Z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 차원이라는 건 디멘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3차원. 4차원은 그럼 뭘까요? 4차원은 뭘까요? 4차원은 3차원인데 축이 하나 더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요? 축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 3차원 공간에. 시간축.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시간을. 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뭐 빨리 넘기고 뭐 이렇게 다시 보고 싶으면 뒤로 돌리고 하잖아. 그 시간 축이 있죠. 그 시간 축이 들어오면 그게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는요, 그 시간 축이라고 하진 않고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3차원 공간이 2개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너네들한테 영향을 줄 수 없죠, 지금. 이 공간이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공간인 거야. 그래서 그게 4차원.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혹시 보셨어요? 인터스텔라 영화가 약간 과학을 최대한 많이 반영한 영화인데, 인터스텔라에서도 아빠가 그 딸한테 힌트 준다고 이렇게 막 실 튕겨가지고 막 뭐 좌표 알려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만났는데 아빠보다 딸이 더 늙어 있고 막 이런 그런 시간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차원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3차원에서 이쪽에서 계산한 게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손으로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해보셨고요. 그렇죠? 5개를 배치한 다음에 뭐 수직 있는 점들을 그려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들론의 삼각분할입니다. 들론의 삼각분할은요, 그 계산기하에서 핵심 개념으로 컴퓨터 그래픽, 지리정보 시스템, GIS, 그 다음에 공학적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과학적 계산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요. 이 기술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간 데이터 분석 및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들론의 삼각분할은요, 평면상의 점집합을 겹치지 않는 삼각형 네트워크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삼각형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이 기술은 삼각형의 최소각도를 최대화하여 날카롭고 비정형적인 삼각형을 방지하기 때문에 수치 계산 및 공간 분석에 유용하다. 굉장히 얇게 생긴 삼각형들이 나오면 비효율적인 거죠. 넓이가 같더라도 거리가 멀어질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날카롭고 비정형적인 삼각형이 나오면 수치 계산에 불리해지는 영향이 있어서 최대한 볼록 삼각형, 그죠? 정삼각형에 비슷한 뭐 그런 삼각형들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들론의 삼각분할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주어진 점 집합 P에 대해서 들론의 삼각분할은 삼각형의 외접원 안에 다른 점을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삼각형을 구성하게 하는 삼각분할이고, 이를 비논 속성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요 특징은요, 최소각도를 최대화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성을 통해서 삼각형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브로노이 다이어그램과의 관계는 쌍대관계입니다. 쌍대관계. 여기서 쌍대관계라는 게 뭔지 모르시겠죠? 쌍대관계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쌍대관계는 함수로 치면 1대1 대응과 같은 아이예요. 1대1 대응과 같은 아이라서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중요해요? 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할 기본 조건이죠. 그래서 함수를 보냈다가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역함수. 마찬가지입니다. 쌍대관계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장 기본적인 쌍대관계는 그 정다면체의 중점을 연결하면 쌍대관계인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마 무슨 영재원 이런 데서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영재반 이런 데서는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투명한 정다면체 안에 이렇게 색 종류로 만든 정다면체 끼워 넣어가지고 고정시켜서 만드는 건데요. 중점들을 연결하면 쌍대관계인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네. 이게 정다면체의 쌍대관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이 지금 초록색 바깥에 있는 투명한 게 정이십면체,
정 20면체의 중점들을 모아서 만든 요 빨간색이 12면체죠. 그럼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여기 이 투명한 게 오가평인 게 12면체잖아요. 12면체의 꼭지점들을 찍어서 만드는 게 정 20면체. 그러니까 정 20면체와 12면체는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8면체와 정육면체가 안에 들어가 있죠. 정육면체 안에 8면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쌍대관계, 그리고 4면체 안에는 똑같이 4면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4면체는 스스로 쌍대관계인 거입니다. 그래서 쌍대관계를 갖는 게 들론의 삼각형과 보로노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들론의 삼각형은 좀 그리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려놨죠. 자,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에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가리는 무선에서 하면. 근데 여기 점선들 있죠, 점선들. 요 점선들 있잖아요. 연두색 점선이 들론의 삼각분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뾰족하게 생긴 삼각형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좀 뾰족한 게 나오죠. 위아래로 뾰족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고 뾰족한 게 나오지 않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분할하는 게 삼각분할이어서 이게 들론의 삼각분할, 그리고 이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먼저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연결선을 하나씩 따오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연결하다 보면 뾰족한 애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얘보다 훨씬 더 뾰족한 아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안에 아까 쌍대관계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뾰족하지 않은 아이로 구할 수 있다. 뾰족하지 않은 아이가 되면 수식 계산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뭐 거리가 멀어지지 않으니까 뭐 나중에 뭐 병원이라던가 학교 뭐 이런 것들도 배치할 때도 그 지역의 면적만 가지고 하게 되면 진짜 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 진짜 뾰족하게 생긴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병원이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삼각형들은 좀 그나마 낫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론의 삼각형의 구성은 그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어떤 알고리즘이 가능하냐면 점진적 알고리즘. 점을 하나씩 추가해서 삼각분할을 계속 해도 됩니다. 아니면 분할과 정보. 그 점집합 이게 뭐냐면 집합들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뭐 A, B, C, 뭐 B, C, D 이런 식으로 구성한 다음에 그 삼각형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합하는 거고요. 스윕 라인 알고리즘은요. 얘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플리핑 알고리즘은 엣지를 뒤집어서 이게 너무 뾰족한 게 나오면 이쪽 엣지 말고 반대쪽 엣지를 가지고 오면서 가지고 오는 건데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잘라내는 게 아마 가장 빠르지 않을까. 왜냐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작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작도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죠? 자, 그래서 초기 단계는 어떻게 해요? 큰 삼각형으로 시작해서 삼각분할을 완료하면 초기 삼각형을 제거하면 되는데 가까이 점을 삽입해서 점 3개를 작은 삼각형으로 나누고 엣지 검증해가지고 만약에 뾰족한 애가 나오면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제거하면 되는데 들론의 삼각형의 속성은요. 그 삼각형의 외접원 안에 다른 점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 속성은 삼각형의 최소각도를 최대화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쌍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시드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서 바로 나누는 게 더 빠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모서리가 수직이겠죠. 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경계점이 바로 뭐겠어요? 수직등분선이라서 그래요. 이해됐죠? 시드 사이에 수직등분선이기 때문에 경계랑은 당연히 모서리가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각도의 최대화 뭐가 되는 거예요?
들론의 사각분할은 최소 각도를 최대화해서 긴 사각형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메쉬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볼록 껍질, 들론의 사각분할의 외곽선은 점집합의 볼록 껍질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 해가지고요. 지형 및 고도를 나타내는 모델링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데이터의 보관이 아니고 보관에 잘못 쓴 보관이 아니고요. 이 보관은 뭐냐면 뒤에 가면 월리스의 보관법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보관법이 뭐냐면 사이를 메우는 방법이야. 간격할 때 간격을 메운다고. 그래서 간격을 메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데이터들이 다 숫자들로 쭉 나타나면 다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생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날로그로 붙어 있죠. 그래서 약간의 간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지도 만드는데 끊어지는 데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채워 넣어야겠죠. 그래서 공간 데이터의 보관이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경로 탐색 내비게이션도 들론의 사각형으로 가능하고요. 자연과학에서도 지질학, 그 다음에 세포 구조 모델링 같은 것도 가능하고, 알고리즘이 심화되면 분할과 정복 알고리즘, 점진적 알고리즘, 플리핑 알고리즘 등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까지는 지금 완전히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소서 특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배우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 이 주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주제를 선택하신 다음에 뭐 한 2달, 3달도 탐구하실 거니까 탐구하시는 동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섣불리 주제를 정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만약에 들론의 삼각형 듣고 이거 보로노의 다이어그램 들으면 보로노의 다이어그램 최근에 들은 거기 때문에 흥미 있을 수 있거든, 가장. 근데 다음 수업도 있고 다음 수업도 있고 다른 주제들도 많잖아. 다른 주제까지 다 들어보고 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앞에 걸 자꾸 까먹어. 그래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앞에서 들은 것들을 까먹기 때문에 뒤에 한 걸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한 달, 2달 동안 그 주제를 계속 파야 되고 너네 주제로 가지고 자소서 쓴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거 보고 질문해. 너네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어려운 질문을 자꾸 받게 되면 주제를 바꾸려고 해요. 근데 주제를 바꾸면 이미 그 2달 동안 탐구했잖아. 근데 주제 바꾸면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 그럼 물론 더 열심히 하면 가능하죠. 한 달 만에 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시간도 아깝고,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걸 탐구하는 게 또 이렇게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꾸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제외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너네 자소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제해 줄 수가 없잖아. 이건 이렇게 피드백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라는 걸 너네한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너네가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고 해도 직접 가서 그렇게 안 내도 되긴 합니다. 너네가 어차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에서 어려운 질문 받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건 삭제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은 삭제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걸 자꾸 써넣어야 너네가 면접을 볼 때 점수가 올라가서 합격률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걸 탐구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주제를 바꾸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자꾸 어려운 걸 써놨다가 어려운 질문 받으면 자꾸 빼는 애들 있거든요. 나중에 되면 안에 수학적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 이러면 너 수학적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낼래요. 너네 자소서인데 선생님이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최대한 너네 합격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봐주시는 거니까 어려운 질문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 그런 질문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 질문 받는 게 다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비해가지고 실전에 가서 그 질문 받으면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대비를 많이 했는데 대비했던 질문들 대부분 안 받죠. 너네 모의 면접을 거의 15회차 이상, 거의 10회차 이상 하고 나서 1차 면접 보러 갈 텐데 그럼 가서 30분 동안 질문 받을 건데 그 전에 모의 면접 한다고 치면 거의 10시간 가까이 한 거잖아. 그럼 10시간 내용이 다 나오겠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접관에 따라서 정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면접관이 정말 신기한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오늘 뭐 먹고 왔어요? 김치찌개 먹고 왔는데요. 김치찌개에 유산균 발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소서 질문 안 하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 그 자소서 입력할 때 너네는 워드 파일에다가 입력하잖아. 한글 이런 데다 입력한 다음에 수학 따로, 과학 따로, 진로 따로, 인성 따로 이제 입력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완성본이 되면 너네한테 이걸로 가서 입력 잘 해라고 하는데 거기 실제로 입력하러 들어가 보면 인성 따로, 진로 따로, 수학 따로, 과학 따로 입력하게 돼 있어. 근데 너네가 이렇게 긁어서 가지고 와서 붙이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하잖아. 꼭 잘못 붙여놓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진로랑 인성 바꾸는 건 약간 읽어보면 이게 진로인가 싶은 것도 있잖아. 인성이 막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도시락 배달 같은 걸 했어. 봉사활동을 막 해. 도시락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뭐 주변 사람들의 뭐 그런 애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그런 기회가 됐다를 진로에 그대로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 그냥 좀 우기면 되죠. 도시락 배달하는 로봇을 만드는 뭐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라던가 뭐 그렇게 우기면 됩니다. 근데 수학을 과학에 써놓고 과학을 수학에 써놓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실제로 수학을 과학에 쓰고 과학을 수학에 쓴 분이 계셨어요. 재작년에 3년 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수학 과학을 동시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수학에도 수학 쓰고 과학에도 수학 쓰는 분이 계셨어요. 떨어졌어. 근데 재작년에는 수학에 과학 쓰고 과학에 수학 쓴 분이 계셨는데 마감되고 나서 본인도 이제 마감되고 나서 확인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어떻게요 선생님 했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게 그래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을 2개 붙여넣은 과학생한테도 수학이 있고 수학생한테도 수학이 있으니까 이게 아예 과학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걸 내가 우길 수는 없는데 수학에 과학이 수학이니까 뭐 둘이 바꿔보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차피 수학생 과학생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막 몰랐는데 걔가 면접에 가서 수학 선생님이 이거는 과학 자소서 내용이라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 안 하고 옆에 있는 과학 선생님은 이건 수학 질문이라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질문 안 했대. 자소서 질문 못 받았어. 떨어졌죠. 저희가 그 입력할 때 100번쯤 이야기합니다. 확인해라, 똑바로 확인해라, 뭐 오타임인지 확인해라, 뭐 수학이 수학 썼는지 과학이 과학 썼는지 확인해라 100번쯤 이야기하는데 가끔 나와. 심지어는 막 나무 위키 같은 데서 잘못 보고 써가지고 틀린 글도 막 내. 수학적으로 틀렸는데 맞다고 우겨. 그렇게 내. 그런 경우는 꽤 있거든요. 왜냐면 자꾸 바꿔 너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자 했는데 마무리하고 나서 제출할 때까지 한 달 정도 기간 있잖아. 그럼 거기 그 중에 더 많이 찾는 거죠 중간에. 그럼 찾다 보면 점점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오잖아. 근데 선생님이 다른 애들 거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마무리된 거 가지고 물론 봐주긴 하지만 그걸 세세하게 다 증명할 시간 자체는 없거든요. 너 이거 확실해? 맞아? 이러면 제가 뭐 본인 자소서니까 제가 이거 연구해봤는데 맞던데요? 그러면 그럼 맞나 보지. 그럼 그대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썼는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걸 쓴 거야. 확률이 달라. 엄밀하게 내가 나중에 계산해보면 확률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걔는 자소서 쓸 때까지 이제 뭐 계산해서 냈고 제가 자소서 이제 제출한 이후에 그래도 시간이 좀 있잖아. 1차가 뭐 9월 초에 있지 않을 수 있잖아. 뭐 10월 달, 뭐 11월 달까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계산 한번 해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수정했다고 해. 라고 해서 알려줬거든. 그래서 걔는 붙었어. 근데 그런 경우가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이 경기국가고고 한 명이 한성고고였거든. 둘 다 붙었어. 과거에는 그 경기국가고는 확률 계산을 잘못했고 한성과고에는 그 인수분해 개념 대수식을 잘못 썼는데 한성과고에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수식 입력이 안 돼. 자소서에 수식 입력이 안 돼. 한글 프로그램 올리는 게 아니라 너네 네이버 검색창에 치는 그런 검색창이니까 막 복잡한 수식이 안 돼. 그러니까 수식 입력이 안 되니까 그걸 그냥 말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수식을 말로 써놓으니까 이게 막 정확하게 다 뭐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식을 설명해서 뭔가 이 수식이 뭐냐 그러면 제대로 된 수식을 이야기해 네가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계속 합격했어.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뭐 잘 쓰시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해야 탐구하는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가 없고 그죠? 뭐 그러니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각분할의 과제는 뭐 태화 사례가 있고 정확성 고차원, 뭐 들론의 삼각형 있고 응용 사례는 3D 지형 모델링, 그 다음에 부피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보로는 다이어그램과 쌍둥이 관계가 밝혀지면서 다른 분야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 독특한 실제 응용이 선호되고 미래 전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계산 성능 향상과 함께 들론의 삼각분할은 데이터과 머신러닝 화두죠. 그 다음에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고요. 대규모 고차원 데이터셋에 대한 알고리즘 최적화가 연구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들론의 삼각분할의 관계는 쌍대성, 아까 보여드렸죠? 쌍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서리는 교차하고, 그 다음에 삼각분할 생성할 수 있고, 시드점은 들론의 삼각분할이 되고, 쌍대성은 공간 분할이나 시추 시뮬레이션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교재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